어, 올해도 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푸드 트렌드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품 소비 행동 전망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한번 달려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저는 이제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발표 내용들은 사실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했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연구원들, 랩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우리 이동민 교수, 그다음에 엄하람, 김나영, 이현정, 정회진, 김주영, 이은진, 조성환, 그리고 김경희, 김형준, 김동희, 김세영, 한유찬, 이 친구들이 사실 연구를 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나와서 요약제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 분석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것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기회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총 7개 챕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이 변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간편식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변할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간편식에 대한 성장, 그 산업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외식 경기가 살아나면서 간편식이라거나 밀키트라거나 이런 것이 되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모든 품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회 요인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켜봤던 것이 단백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특히 축산물 단백질, 즉 육류 소비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육류를 소비하는 것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정육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미 가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매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육가공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식으로 육류 외식 상품들이 존재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주고받고 있고 어떤 대체, 어떤 보완의 관계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예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성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한 홈술 문화가 생겼다가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홈술 문화가 사라졌을까요? 외식으로만 우리가 소비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품목들이 있더라. 예컨대 여기 저희가 써놓은 와인이라거나 위스키라거나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제 품목이라서 이 품목들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챕터랑 7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워낙에 이제 그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EU, 유럽에서 이제 나온 푸드테크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 다양한 논문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과연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푸드테크의 영역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품화, 제품화돼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밸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챕터 6과 챕터 7에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 160페이지 이런 것을 다 이제 상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챕터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게 될 텐데, 챕터 6, 7은 제가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챕터 7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용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보통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구루가 나의 인사이트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걸 저희들은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설을 10개를 세우면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많은 기관들에서, 기업에서, 조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ATFIS,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한국신용데이터, 그다음에 오픈서베이, 민텔코리아, 이런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업계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식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분석했다는 것을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챕터 1에 있어서 크게 5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푸드 리테일, 즉 우리가 뭐 전통 시장이나 뭐 아니면 온라인이나 시장, 뭐 마트에서 대내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이러한 품목들이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들어가고,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넘어갈 때 무엇이 변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드릴 것이고, 홈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 2번째와 3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의 챕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외식 쪽 영역이라서 저희가 오늘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가니까 배달을 안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일단 답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진입을 하고, 코로나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시점을 저희가 T1, T2, T3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표를 어떻게 읽는지 조금 이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자료에는 최종 결론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축, 그러니까 Y축, T1에서 T2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 즉 2020년 2월 이전에서 그다음에 코로나 2년 동안에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제가 Y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내에서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뭐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2022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까지 데이터밖에 없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코로나 기간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전에서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가면서 그것이 꺾여 내려가게 되면 아마 미래에는 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품목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가정용 소비를 위해서 마트라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외식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저희들이 11개의 세부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었는데, 그 단백질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성장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리서치 퀘스천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도 검증을 했는데요.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보기에 좋게 이렇게 비주얼을 하였습니다. 자, 이 보시는 방법은 돼지, 닭, 소고기, 뭐 연체로 각각류, 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T1이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전을 0%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시려면 T1에서 T2까지의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T2에서 T3가 이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갈 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점을증을 보시면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이 그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입니다. 즉 물가 자체가 오른 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보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더 크면 시장 규모가 더 크고, 작으면 시장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백질 섭취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론에 달했냐면, 자, 그 T1에서 T2를 보시게 되면 증가 품목에 보게 되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연채, 각각, 두부, 생선, 조개, 두류 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두유만 증가하지 않았었죠.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넘어올 때, 그리고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갈 때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거나 유지하고 하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돼지고기랑 닭고기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외식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가정 내 소비를 위한 구매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돼지랑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가정 내 소비를 위한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생선이나 조개나 두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내식이 늘면서 소비를 늘렸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오면서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수화물에 대한 겁니다. 주요 탄수화물의 섭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좀 덜 먹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대부분의 쌀, 찹쌀,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라면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되는 품목은 포스트 코로나에 감자, 빵류, 떡류가 되겠는데, 증가하는 품목은 면류가 되겠습니다. 면류 시장은 다른 탄수화물 시장에 비해서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포스트 코로나에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면류라고 하는 것은 라면을 제외한 소면, 냉면, 스파게티면,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냉면에 들어가는 메밀면, 이런 것이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유지되거나 혹은 감소되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표를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식료품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주로 가공 쪽이 성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신선 쪽이 성장을 했을까요? 자, 일단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들어왔을 때 보면 신선 과일을 제외하고는 내식용 신선식품과 내식용 가공식품들은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봤더니 신선 쪽은 전반적으로 감소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가공 육류와 가공 수산이 포스트 코로나에도 성장을 하더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가공 육류, 가공 수산 너무 크지 않느냐? 가공 육류와 가공 수산의 세부 품목을 좀 보자.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공 육류, 가공 수산 쪽에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햄, 베이컨, 그다음에 수산 통조림, 의외였습니다. 젓갈류, 기타 해조 가공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으며, 어묵이나 맛살류나 미역,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고 있고, 소시지류는 조금 더 감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또 그 코로나 기간에 집밥이 많이 이제 늘었고, 집밥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소스류라거나 유지류에 대한 사용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떨까요? 분명히 내식의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추장이나 조미료나 이런 것들은 감소하였고, 참기름, 들기름, 버터, 간장, 된장, 소금은 현행 유지 정도이고, 하지만 이제 증가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식물성 식용유나 설탕, 식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성장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반찬류가 되겠습니다. 반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젓갈이었습니다. 그 젓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반찬 품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채소류 쪽 같은데요. 뭐 특별한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왜냐하면 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작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패턴 때문에 이래요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깻잎이랑 콩나물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쪽으로 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딸기, 참외가 이제 증가를 하는 쪽이고, 하지만 앞서 보셨던 다른 표들에 비해서 이 우하단 쪽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이 더디거나 성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쪽으로 하는 품목들이 과일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9번째는 간식류가 되겠습니다. 간식류를 이제 봤더니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잼류가 성장을 포스트 코로나에도 하더라.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통계청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 과자, 아이스크림 쪽인데요. 여기서 꼭 하나 저희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것은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넘어갈 때도 감소를 했고,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넘어갈 때도 급격히 감소하는 품목들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사탕, 젤리류, 초콜릿, 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음료 쪽이 되겠는데요. 음료 쪽은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외였던 것이 차에 대한 소비가 포스트 코로나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홈술 쪽이 되겠는데요. 요건 이제 외식 쪽은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댁 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이제 구매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양주, 즉 요거는 양주라는 표현은 통계청의 표현입니다. 위스키류가 이제 성장을 포스트 코로나에도 계속하고 있고, 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소주, 맥주, 와인, 과일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댁 내에서 소비 감소하는 것은 이제 막걸리다. 이렇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 구매 금액 베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편식 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챕터 1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저희들이 간편식의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모그래픽한, 각 가정에 갖고 있는 데모그래픽한 차이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그 집에 급식 아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단연간에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두 개를 쪼개서 급식 자녀가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에 바로 1, 2인 가구, 뭐 독거노인 가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이 둘의 그 간편식의 구매가 코로나 때에 더 급격히 그 차이점을 이제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나더라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이 두 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르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기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간편식과 밀키트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전면 등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간편식과 밀키트의 그 성장률이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급식 자녀들이 있는 이제 집안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급식 자녀가 없는 집안입니다. 1, 2가구 포함되어 있고, 자, 이 그래프는 각 가구당 월별 구매액이 아니라 각 가구의 1인당 구매 금액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 가족 수가 많으니까 구매액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로 나눴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부터 이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2016이 빨간색입니다. 빨주노초 파보로 넘어가는데요. 보시게 되면
급식 아동이 있는 집들이 전반적으로 그 간편식에 대한 구매를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입니다. 가구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가구 내에 급식 인원이 급식 아이들이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이제 어떤 뭐 위기 상황,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새로운 유행 이런 것이 왔을 때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소비를 늘리거나 감소를 하거나 특정 품목을 더 많이 구매하다가 줄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가정 내 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편식에 대해서 이쪽 그 급식 아동이 없는 쪽 같은 경우에는 무던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급격히 그 구매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가면서 아이들이 전면 등교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구매를 낮추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봤냐면 이 두 개 굉장히 다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개 간편식 관련된 서로 다른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세그먼트가 공히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성장시키는 품목들이 무엇일까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좀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중에 간편식 챕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급식 아동이 있는 집이고 세모로 표시된 것은 급식 아동이 없는 1, 2인 가구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내식화, 급식을 아이들이 먹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급식을 집에서 이제 먹는 게 급식의 내식화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구매 금액을 올렸다가 그리고 전면 등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급식을 먹으면서 간편식 구매를 낮춰버린 그런 사례. 그런 품목들이 뭘까 봤더니 튀김류, 완자류, 그다음에 기타 즉석식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즉석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떡볶이라거나 뭐 피자류라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를 올렸다가 낮추는데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관심 없어. 계속 앞으로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즉석 밥류와 만두가 되겠습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에 아마 전반적으로 성장이 가장 지체될 것으로 보이는 카테고리가 이 즉석 밥류와 만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급식 가정에서는 소비를 늘리는데 그 이외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품목들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품목이 즉석덮밥 소스류나 즉석죽이나 수프류 같은 경우에는 급식 아동이 있는 쪽은 그 구매를 더 하지만 급식 아동이 없는 집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하면서 소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네 번째가 미래에 2023년에도 가장 성장하리라고 생각되는 품목인데 바로 즉석 국탕찌개로 역시 국물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예, 국물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먹는다. 그다음에 면류, 예, 그리고 샐러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세그먼트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리는 쪽인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관련된 것에 대한 데이터는 오픈 서베이로부터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제 받은 거고요. 여기는 구매 데이터가 아니라 섭취 데이터입니다. 섭취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이제 주류 시장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거 이제 세 개가 뭐 1등이 이제 맥주, 그다음에 소주, 그다음에 규모가 좀 거기서 쑥 줄어들긴 하지만 또 넘버 3가 탁주 즉 막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포함한 과실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와인만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 개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4대 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장표에는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 네 개의 주종의 소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이 그래프의 길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길이가 늘어났다면 전반적으로 섭취의 빈도를 늘린 거고요. 그래프가 줄어들었으면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섭취 빈도를 줄인 거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맥주와 소주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들어갔을 때 소비 빈도를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홈술이고요. 집에서 먹는 것이고 초록색은 바깥에서 먹는 겁니다. 자, 홈술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예, 보시다시피 맥주가 훨씬 더 홈술의 비중이 소주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걸리랑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들어가면서 섭취 빈도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예, 막걸리 같은 경우는 15.8% 증가했고요. 예, 와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홈술의 효과를 얻으면서 무려 19% 음용 그 빈도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홈술도 많이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됐던 것이 만약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들어갈 때의 이제 변화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로 이제 넘어왔을 때 맥주와 소주는 이미 감소를 했는데 더 감소합니다. 여전히 회복을 예전만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홈술의 빈도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와 와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빈도수 자체는 더 느리고 있다. 그런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홈술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홈술의 비중조차 포스트 코로나인데도 더 늘은 거죠. 그래서 가장 핫하게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섭취가 늘고 집에서도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인데도 홈술로 많이 즐기고 그것을 더 누리고 있는 쪽은 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왜 집에 보시다시피 거의 80% 정도가 집에서 여전히 와인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어링돼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겠죠. 예, 나중에 그 분석을 후반부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온라인에 있어서의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통계청 데이터인데요. 식료품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9에서 20년 넘을 때 크게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보시게 되면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은 좀 다릅니다. 가공식품은 조금 더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디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2022년 9월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전체 우리나라 B2C 그 온라인 거래 전체에서 초록색은 신선식품의 비중이고 노란색은 그 가공식품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100개를 주문하면은 그 안에 가공식품이 13.6개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4.2%까지 올라갔다가 포스트 코로나 가면서 3.9%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뭘 의미를 할까요? 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텐데 하나는 이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마트를 다시 가는 걸까?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그거보다는 내가 외식을 더 많이 하니까 내식 자체를 줄여서 온라인 구매가 줄어들었을 거야 라고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요 추가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조금 더 큰 효과는 오프라인이 증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식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조리 빈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신선식품 구매가 살짝 정체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식재료 구매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이 새벽 배송 쪽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 배송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3대 강자라고 한다면 SSG와 쿠팡과 마켓컬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전체
농촌진흥청에 이 패널 저희들이 그 패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구매의 포트폴리오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SSG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에 있어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자류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음료와 기타 가공식품 주로 상온 제품들이 되겠죠. 예, 상온 제품들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간편식에 있어서 가장 큰 그 강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곡류 서류 가공식품, 그다음에 채소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됐고, 이것을 조금 더 뎁스 있게 이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들이 여러 그 뭐 글로벌 예측 보고서라거나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언론이라거나 연구기관들의 예측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도 간편식 시장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구매 데이터를 농촌진흥청의 그 패널 데이터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죠. 예측과 맞지 않더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미 간편식의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신제품을 내거나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게 성장할 품목들이 무엇일까?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전부 다 품목을 쫙 나누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가 이제 무엇인지에서 고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는 그 집에 급식 아동이 있는 지방과 그렇지 않은 1, 2인 가구를 포함한 세그먼트, 이 두 세그먼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서로 상이하게 움직이는 세그먼트더라. 그럼 이 양쪽의 거대한 세그먼트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두 세그먼트가 공히 소비를 늘리는 그런 품목은 무엇일까를 이제 보려고 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품목군 같은 경우에는 급식 자녀가 있는 쪽은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를 늘렸다가 포스트 코로나를 하면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으니까 우리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급식 자녀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 이제 올리는 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 아동이 있는 가구는 굉장히 요동칩니다.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리고 사회에 어떠한 뭐 변화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확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1, 2인 가구나 다른 가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특히 제가 여기 우측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만, 확실히 급식 때 그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제 현상을 이런 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튀김류라거나 피자, 떡볶이, 핫도그 같은 기타 즉석식품류, 그다음에 완자류 같은 경우가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되는 쪽, 다 줄이는 쪽입니다. 다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쪽, 이 밥 쪽이 냉동밥이라거나 이런 뭐 햇반 포함한 이런 밥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냉동 만두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로 방송 나가는 것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야, 그러면 이 밥 사업이랑 만두 사업은 접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세부 시장이 존재를 하고 세부 카테고리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부 좀 분석을 했습니다만, 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컵밥이라거나 저런 전형적인 냉동 볶음밥, 냉동 필라프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의외로 여기 있는 거, RTE 밥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주로 새벽 배송으로 받아서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다음에 바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기껏해야
젓가락으로 그냥 바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고 뒤처리가 간단한 그런 RTE 밥류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침 식사로도 먹는 것 같고 간식으로도 먹는 것 같고 점심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그 스낵킹 하듯이 밥을 먹는 이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급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비를 늘렸고 그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도 꾸준히 소비를 이제 늘리고 있는데 넌 급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별로 관심 없어라고 하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덮밥소스류, 뭐 카레류나 하이라이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죽, 수프류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큰 세그먼트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소비를 늘릴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탕류 그리고 면류 그리고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샐러드가 가장 급격합니다. 다만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매가 유통 채널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뒤로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면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면류도 세부 면류 시장 들어가면 또 많이 다릅니다. 파스타 좀 다르고 물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메밀면 계통입니다. 메밀면 쪽이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파스타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파스타 안에서도 다른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이제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크림 파스타류가 더 올라가고 있고 한참 코로나 기간 동안 성장했던 그 아라비아 땅의 로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큰 흐름 자체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샐러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냉동 간편식에 마음을 완전히 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냉장 간편식이나 상온 간편식에 비해서 냉동 간편식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38%로 나왔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냉동 간편식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쪽, 냉장 간편식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쪽, 상온을 선호하고 구매하는 쪽 그 가구에 따라서도 구매 패턴도 다르고 구매하는 품목도 이제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세 개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또 했습니다. 해봤더니 구매 처도 다르더라. 냉장 쪽을 선호하는 쪽은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보수적입니다. 전통시장 그리고 마트 쪽을 선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마트의 온라인 채널, 오토 채널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냉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오토 채널, SSG라거나 GS라거나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냉동을 선호하는 쪽 그리고 상온을 선호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를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구매 자체가 마켓컬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구매 처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력이 냉장이냐 상온이냐 냉동이냐에 따라서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이라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잘 이걸 참고를 하셔서 주시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품목별로 그다음에 냉동, 냉장, 상온 각각 선호하는 가구별로 실제 구매액이 정말 차이 나는지를 봤더니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명히 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즉석 밥류고 하나가 샐러드인데요. 즉석 밥류는 역시 냉동을 선호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구매액이 컸습니다. 반면에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냉장을 선호하는 쪽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이것이 통계적으로 구매 금액이나 구매 횟수나 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냉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 냉동이나 상온보다도 샐러드는 구매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는데 냉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구매해도 인터넷에서 구매합니다. 주로 이제 새벽 배송 업체, 뭐 마켓컬리 같은 곳이 되겠죠, 주로. 근데 냉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구매하냐면 베이커리에서 주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샐러드의 제조사들이 일반 제조사들이 야 샐러드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한다고 하는데 실제 팔리지 않아.
소매점 팔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샐러드를 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예. 베이커리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리바게트에서 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글로벌 밀키트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고 미국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고객의 재방문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쪽에 지금 밀키트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은 2022년도 1분기에서는 1분기, 2분기 갈 때는 사실 우리나라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묶여 있다가 이제 그 외식 경기가 이제 살면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외식을 하다 보니 내식의 빈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밀키트가 줄어드는데 다시 여름을 지나면서 밀키트에 대한 구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작년 동월 대비 지금 매출이 계속 전반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마켓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프레시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성장을 이제 보이고 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거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밀키트가 이런 식입니다. 장바구니를 보내주죠. 그럼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칼질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그죠? 다듬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뭐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미국과 EU 쪽은 이 모델, 구독 모델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다 드린 시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 밀키트가 가공도를 매우 높여서 편의성을 거의 극대화한 그러한 밀키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와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밀키트가 가고 있는 방향을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데가 일본 정도이고 다른 데는 이 방향이 아닙니다. 굉장히 한국스러운 현상이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리테일러 또 MD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한국의 밀키트에 대해서. 자, 한국의 지금 밀키트는 왜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2022년 하반기 현재 새벽 배송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을 중심으로 이제 배송을 하고 있죠. 구독 모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IP 중심, 뭐 RMR이 레스토랑이라거나 뭐 셰프라거나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 한국은. 그다음에 세 번째, 오히려 그 미국이나 유럽의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을 보는 것보다 이 밀키트 박스를 받는 게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키트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신선하면서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냉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밀키트의 이미 50% 이상이 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조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공도를 높여서 조리 편의성을 올렸다. 그리고 패키지 쓰레기에 대한 워낙 컴플레인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를 줄이는 것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노력이 들어갔고 상당한 부분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한국 밀키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세대를 나눠봤는데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전 세대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적인 흐름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1세대는 그냥 기성 제품들을 묶어놓고 레시피북을 붙여놓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런 형태는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판매되는 것이 있고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리테일러들은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2세대가 블루에이프런이 이제 만든 시장이죠. 그 쉽게 말하면 장바구니 박스를 이제 만들어서 레시피를 넣어서 이제 보내는 이런 형태, 신선 농산물이 이제 배송되는 그런 구독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것의 가공도를 높여서 전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없애고 요리의 가장 재밌는 부분만을 남긴,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3세대가 되겠고 4세대는 냉동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보존성을 이제 올리는 데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5세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패키지의 종류를 줄이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수분 교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패키지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그리고 조리의 어떤 그 간편도를 더 올리는 쪽으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밀키트가 가는 방향이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로 그 해외에서 일반적인 제품보다는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2020년도에 주로 출시됐던 건 주로 냉장 제품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쓰레기들이 되게 폐기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냉동으로 가면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분 교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식재료들끼리.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밀키트들은 이제 더 이상 밀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편식과 함께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간편식인데 조리의 방식이 조금 다른 정도로 이제 가져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 신선한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아주 깨끗하게 이제 냉동이 되어 있어서 훨씬 식감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도에 더 신경 쓴 이런 이제 제품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밀키트라고 하는 것이 냉동으로 넘어가면서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한국의 밀키트가 가고 있는 이제 방향이고, 이런 그 엽채류가 많아서 냉동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패밀리 사이즈라거나 캠핑용 혹은 그램핑용으로 나오면서, 예, 요거는 요 나름대로 서빙 사이즈가 이제 많고 이렇게 가면서 그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는, 즉 지금 밀키트의 지금 미래 방향은 프리미엄 간편식이다, 예,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류 단백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류 단백질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켓컬리 쪽에서 데이터를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예, 네, 그리고 한국 신용정보 쪽에서도 많은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정육 상품과 육가공 쪽 그리고 외식 상품 쪽을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요걸 저희들이 그 파란색은 외식이고요. 보라색은 육가공품이고, 그다음에 이 핑크색은 정육 상품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표준화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대체돼 왔는지를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외식 쪽이 가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하죠. 예, 특히 대유행 시기에 따라서 아주 큰 이제 데미지를 받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순간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외식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식이 아니라 육류 외식만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보게 되면 육가공보다는 정육 상품이 외식과의 대체 관계가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이제 대체의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추측컨대 소비자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갑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예,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육 상품들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살짝 지체가 되고, 그리고 장기간을 가면서 이제는 그 외식으로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정육 상품으로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육가공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해결하는 성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돼지 고기에서 더 그러한 것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육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비구이료보다는
구이류가 그 외식 상품과 더 많은 더 확실한 대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가 이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으로 고기를 못 먹게 되면 집에서 정육으로 이제 뭐 상품을 사서 하는 것은 비싸니까 이제 그것이 특히 이제 돼지고기 양념 가공육이라거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소세지류나 햄이나 이런 걸 사서 이제 먹는 쪽으로 대체를 이제 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가면서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외식을 이제 하게 되면서 소고기에 대한 정육 상품은 조금 더 이제 줄이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별로 줄이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육 상품 중에서 소고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소고기 구이류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무지개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주, 노초, 파보, 그다음에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2022년이 검은색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마켓컬리의 그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SKU 수가 이것도 다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숫자는 아닙니다. 인덱스로 만들었는데 보면 2017에서 18, 19, 20, 21, 22 올라가는데 21에서 22로 넘어갈 때는 SKU 수가 많이 늘지 않았죠. 근데 보시게 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저쪽 그 제품당 판매량이 증가를 하다가 2022년도에는 살짝 정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구이류 쪽을 보시게 되면 소고기의 정육 상품, 생고기가 되겠죠. 중에서 비구이 쪽 같은 경우에는 SKU가 늘지 않았음에도 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출이, 제품당 매출이. 이 이야기는 결국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구이 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는 구이 제품을 조금 덜 먹고 국물이라거나 뭐 이런 찜을 하는 것들은 여전히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과제 등심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안심을 먹을 때 안심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안심은 주로 수입육을 많이 소비를 하고 등심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산을 조금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수 부위가 이제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의 정육 상품을 보시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소고기랑 다르죠. 2022년도에 구이용이든 비구이용이든 급격히 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외식에 있어서의 그 대체가 지금은 돼지고기에서는 나타나지 거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고기는 계속 그 정육 상품은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 삼겹살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심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가공육으로 가겠습니다.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양념 가공육이랑 일반 가공육 주로 뭐 육포라거나 이런 게 되겠는데요. 양념 가공육이 지금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고 정육 상품 아닙니다. 가공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고기랑 갈비를 보시게 되면 불고기는 그 주로 겨울에 뜨고요. 그다음에 갈비는 추석에 뜹니다. 예. 그런 패턴이 정확히 보이죠. 예. 그런 시즈널리티가 이제 분명히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마켓컬리에서 리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그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되겠고, 그래서 마켓컬리의 PB 상품인 KF365의 양념 소불고기, 불고기 쪽에서는 숭이 같은 올반 같은 것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비 쪽 같은 경우에는 고기 반찬, 한일관 같은 경우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쪽을 보시게 되면 밀키트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보면 요 중앙에 있는 그 킴스 부처 빼고는 다 밀키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밀키트라고 봐야 되겠죠. 시즈닝이 되어 있고 가니쉬만 들어가 있지 않다 뿐이지 이미 시즈닝이 다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쪽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 제품들도 여전히 이제 성장을 이제 하고 있다. SKU가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양념육도 지금 오히려 리더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더 성장한다. 즉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보고 싶어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마켓컬리의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돼지고기, 양념구이, 그다음에 돼지고기, 불고기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의외로 봤던 것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데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전통적인 육가공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경기가 나빠지니까 우리가 고기는 더 먹고 싶은데 그 정육 제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가 또 지금 좀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건조육 샤키테리가 되겠습니다. 자, 샤키테리는 마켓컬리가 그 코로나의 포스트 코로나를 가면서 SKU를 상당히 많이 늘은 게 보입니다. 아주 많이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매출 감소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 제품당 판매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SKU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큰 매출, 전체 매출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마켓컬리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서 홈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샤키테리를 접하게 됐고 그것이 조금 더 일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음료 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국내에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오히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 글로벌 쪽 같은 경우에는 민텔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신제품 출시가 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료 신제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음료 서비스 비중이 더 늘어난 건 커피, 탄산, 그다음에 차류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커피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출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볶은 커피 즉 원두류라거나 그다음에 그렇죠 이 원두 제품류 갈아놓은까지 그라인드된까지 포함해가지고 볶은 커피의 성장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인스턴트 커피가 상대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소매 원두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 서베이에 그 섭취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 걸 저희들이 봤더니 커피 머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내가 직접 커피 머신으로 내려 먹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빨간색인데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오는 거랑 테이크아웃으로 카페에서 마시는 거랑 그다음에 커피 죄송합니다. 성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 테이크아웃 하는 거랑 커피 머신으로 내려 먹는 것이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빼기 음료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식품을 만들거나 음료를 만들 때 어떤 기능을 집어넣고 어떤 첨가물을 넣고 해서 기능을 만드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카페인 쪽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대세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RTD 디카페인 커피의 64%가 한국에서 출시하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탄산음료 중에서 디카페인 음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제품이 아마 국내에도 이런 제품류들이 출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디카페인 커피의 주요 섭취자는 4050 여성들. 그러니까 이 주요 디카페인 섭취가 세그먼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차류 같은 경우에도 침출차 사실 수입 티백 침출차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커피와 차의 제형을 봤을 때 분말형에 있어서 커피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다른 제형들은 커피든 차든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탄산 같은 경우에는 제로 시장이 지금 제로 칼로리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원래 펩시가 코카콜라 대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죠. 근데 이 제로 음료 시장에서는 펩시가 코카콜라 쪽, 코크 쪽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을 때 그
그 비중이 되겠습니다. 커피를 제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탄산, 우유, 과채 음료, 차류가 되겠는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여성이 중요한 음료 고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이온 음료, 뭐 스포츠 음료, 그다음에 건기식 이런 거 빼고 나면 탄산음료 이런 거 빼고 나면 여성이 언제나 가장 더 중요한 고객이고 그리고 연령층이 높은 쪽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료를 이제 출시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세그먼트가 4, 50대 이상의 여성. 이제 X세대들이 지금 50대로 넘어가거든요. 이 X세대 여성들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보는 것이 음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막 데이터 요 자료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 배포된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면 와인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위스키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위스키 시장은 가정 내이든 그다음에 외식이든 주로 하이볼이라고 하는 형태로 섭취를 하면서 성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주 영역에 있어서 전통주 소주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메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푸드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비교적 충실하게 지금 챕터 6, 챕터 7 넣어놨으니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 그것이 어떻게 지금 상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